먼저 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필요하신 경우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적으시던지 아니면 저희 주상지 카페에 있는 저 카카오톡 연락 채널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용이나 도용이나 또는 참고에 관련된 협의를 거치셔야 된다는 점 참고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미 연준이 역시나 2020년 코로나19 중공 우한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를 마비시켰던 역병 코로나19에 의해서 미국 실물 경제가 2020년 4월에 멈춰서게 됐고, 미국은 지속적인 일정 규모 이상의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해오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은 초저금리 기조 유지와 매월 회사채 매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지속해오고 있고, 이번에 FOMC 6월 그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유동성을 흡수하는 테이퍼링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와 같은 주장이 있어 왔지만, 아직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공개방송을 통해서 분석 내용을 공유드린 바로는 미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가 기준금리를 올리냐 마느냐의 핵심 포인트다. 아직 미 달러 통화 유통 속도는 가속세로 전환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서 2018년에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세로 전환되지 못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봤었던 미 연준 파월 의장이 또다시 정책 실패를 했었던 시기를 되풀이할 리가 없다. 그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되풀이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공유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어요. 파월 의장은 무엇이냐면 어떤 발언을 했냐면, 아직 불확실성이 큰 매우 이례적인 상황, 팬데믹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문제를 언제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을 했어요. 즉, 여전히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고 매월 채권 매입을 진행을 하겠다. 다만 2023년 말까지 금리는 두 차례 0.5%포인트를 올릴 것으로 전망을 내놨다.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되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 미 연준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높이거나 테이퍼링을 통해서 유동성을 일정 수준으로 흡수하는 그 과정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2021년 2분기 경제 단상을 보게 되면 여기에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실업률이에요. 2020년 2월에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중화인민공화국의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이 되게 됐고, 2월에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중화인민공화국의 실물경제가 멈춰섰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실물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멈춰서 놓고 중국에서 발병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전 세계 지구인들을 바보로 여기는 거죠.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다 봐왔고, 2020년 2월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도 내용을 통해서 봤죠. 자, 중공에서 제일 먼저 이게 발병이 안 됐는데 2020년 4월에는 중국과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았었던 미국, 유럽, 중동 등 중공과 교육이 많은 국가들의 실물 경제가 완전히 멈춰섰어요. 원인과 결과를 cause and effects를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타임이에요.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2월에 중국 경제가 멈춰섰고 4월에 다른 나라 국가들이 멈춰서게 됐다면 역병의 근원에 가까운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공산당은 자본주의 논리나 논리적인 분석 이런 것들 다 무시를 하죠. 공산당 주석이 바라는 대로 모든 논리를 다 바꾸죠. 북한이나 중공이나 공산당 다를 바가 없어요.
참고로 중공은 공산당 주석이 먹방 싫어한다고 먹방을 금지한 유일한 국가죠. 이와 같이 공산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공산당이 아니었던 국가체계였죠. 이와 같이 2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실물경제가 멈춰서고 미국은 4월에 실물경제가 멈춰서게 되면서 미국의 실물경제의 정상가동이 되지를 않게 되면서 미국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게 되게 되면서 여기에 파란선으로 나타낸 실업률이 치솟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멈춰서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물건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미국은 2020년 3월과 4월에 2조 달러가 넘는 코로나19 경기부양정책, 경기부양 재정정책을 진행을 하고 미국의 중앙은행은 필요하다면 무제한으로 미 달러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실물 경기를 살리겠다는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 뒤서부터 검은 선으로 나타낸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증가되는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 규모에 따라서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인플레이션율로 대변되는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의 일정 기간 누적됨에 따라 미국의 실물 경기의 정상적인 가동은 아니더라도 개선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발생 직전까지는 2018년, 2019년도까지는 미국의 실업률이 4%대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아직 4%까지 내려오지 못한 5%대에 머무르고 있는 중이에요. 즉 실물 경제가 아직도 일정 기간 더 일정 규모 이상의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이 돼야지 이전과 같은 4% 초반까지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3번으로 마킹한 기간이죠. 인플레이션율이 이와 같이 급속도로 최근에 치솟게 되는 시발점이 2020년 10월이에요. 2020년 3분기에 7, 8, 9월에 미국의 통화 유통 속도의 이 침체되던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3분기 때 종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 뒤부터 인플레이션율을 비롯한 주요 미국의 경제의 단상을 나타나게 되는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폭발적으로 개선세가 더 강화되는 현상이 진행되어 왔죠. 이와 같이 미국은 아직도 그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주요 경제지표들이 좀 더 개선세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앞서서 2020년 10월서부터 인플레이션율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한 경제지표들의 실적 개선세가 강화됐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을 공개방송에서 계속 공유해 왔었죠. 2020년도서부터. 여기에 이제 빨간 선으로 나타낸 게 미 달러 통화 유통 속도예요. 미국 경제가 선순환이 되게 되면 미 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미 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된다는 것은 미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요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정상 가동되게 되면서 파란 선으로 나타낸 미국의 기업 이익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되는 조건 속에서는 이전의 투자 효과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기업 이익은 증가세를 유지를 하게 되지만 과거와 달리 미국의 기업 이익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아직도 미국의 이 달러 통화 유통 속도는 침체 현상이 종결됐을 뿐 가속세로 전환이 안 됐어요. 그러한데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이미 2016년에서 2018년도에 미국은 경험을 해봤죠.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 중인데 미 연준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0%에서 0.25%까지 상승을 시켜봤었고 미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부동산 부문, 설비투자 부문에 관련된 경제지표들이 둔화를 넘어 침체되는 현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실기를 했었던 미 연준 의장은 여러 말로 이제 시장을 진정을 시키고는 있지만 미국의 물가가 매우 빠르게 5%까지 치솟게 되는 것은 문제지만 기준금리를 올린다든지 유동성을 과도하게 흡수하는 것을 진행하기에는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세로 전환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더 시장을 진정을 시키면서 기존과 같은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미 연준 의장은 역시나
이와 같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2023년이에요. 2023년경에 0.5% 정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도서부터 글로벌 경제는 설비투자 호경기가 진행되고 있고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은 것은 글로벌 유동성 또 글로벌 유동성을 만드는 주요한 국가들의 경제정책에 연동되어서 이러한 사이클이 진행이 되게 되고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어떤 국가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승하는 것은 투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투기한다. 국민들의 돈 흐름을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규제를 진행을 하죠. 그러나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 중인데 한 국가의 부동산은 계속해서 그 나라의 규제 정책에 의해서 잡힐 리가 없죠. 지구는 둥글고 현재와 같이 몇 번만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핵심 노른자 땅을 충분히 다른 나라에 앉아서도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따라서 자국의 국민들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나머지 해외 자본발 부동산 투기는 막지 못하게 되는 오히려 국내 자국민들의 부를 증식시키는 과정을 역차별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여전히 파월 의장은 자기의 정책이 잘못된 걸 깨닫고 반대로의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얼마 전까지 일본의 총리였었던 아베노믹스의 아베도 고이즈미 주니치로 때 경기 부양을 했었던 것을 단 1년 만에 본인이 총리를 맡았었던 1년 만에 모든 경제 상황을 다 망가뜨렸고 총리직에서 물러났고 그 뒤에 완전 반대로의 정책을 진행한 바 있죠. 정책이 잘못됐다면 멈춰서야 돼요. 멈춰서고 반대로 가는 것이 맞다면 과감히 반대로 가야지 되겠죠. 말로는 반대로 가는 것처럼 하고 진행되는 정책이 그대로 더 강화되고 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결말이 그리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게 되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2018년도서부터 공개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연동되는 주요한 경제지표들의 둔화 내지 침체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지속해서 공유드려 왔었죠. 꽤 많은 기간이 흘렀고 이제 결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 정책이 더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책은 한 사람만의 의견을 위한 것이 아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our folks,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삶의 부를 가져다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지 되겠죠.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주기에 따르면 대략 2023년 전후가 되게 되면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마무리되게 되는 시점이 되게 돼요. 근데 미현주 의장은 이때나 가게 되면 기준금리를 올릴까? 그 전까지는 올릴 생각 없다. 그 말은 고지고대로 들을 것이 아닌 여전히 현재는 기준금리 유동성 물가에 대한 우려보다 충분히 경기 부양을 못했을 때 미국 경기가 나중에 후유증을 앓게 되는 것이 더 큰 부분이다. 그래서 정책적 비중을 물가나 기준금리 인상 여기다가 버블에다 두는 것이 아닌 경기가 충분히 살아날 때까지 주요한 경제지표들이 특히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세로 전환될 때까지는 계속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글로벌 호경기의 마지막 그 무렵쯤이 되는 2023년을 언급을 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내려요. 이와 같다는 점 살펴볼 수가 있고요.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거나 그럴 의지가 없다, 강한 의지를 미현준 파월 의장이 나타낸 거고요. 내일이 이제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 달러로 거래되는 주요한 금융상품들 그리고 미국의 금융시장과 연동되는 주요한 국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주요한 국가들의 금융상품들이 이번 주에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저번 주 목요일날 대한민국의 파생시장 만기가 끝났으니 이제 상승세가 이제 강화되면서 가야되는데 왜 이게 가지를 못하게 되냐. 매월 그래 왔어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대한민국의 파생시장 만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조정세의 끝이 아니죠. 대한민국은 변방이고
세계 금융시장의 허브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이 파생시장 만기고, 이번에는 2021년 3월과 같은 선물 옵션 만기가 진행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제 2021년 3월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하방으로의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렇지만 현재는 그 오버슈팅 이후에 만기이기 때문에 3월과 같은 하방 변동성이 더 격해지는 현상은 제한되고 있는 중이죠. 바로 이 글로벌 옵션 지수, 글로벌 금융시장의 옵션 시장의 변동성만 반영하는 글로벌 옵션 지수의 대표성이 좀 결여돼요. 예를 보게 되면 6월 14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니죠, 얘가 지금 6월 14일가 아니라 6월 16일이네요 6월 16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그 전날까지는 여기 열탕, 여기는 냉탕, 여기는 온탕이 되게 돼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는 하방 베팅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옵션 지수는 냉탕으로 향하게 되게 되고, 반대의 경우는 열탕으로 향하게 되게 돼요. 그렇지만 2020년 9월서부터, 즉 3분기죠.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된 그 시점서부터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는 변동성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제한된 하방 변동성이 진행되어져 왔죠. 여기에 머물렀지만 내일이 당장 그 파생시장 만기인데 온탕까지는 와 있어요. 아따, 내일이 파생시장 만기니까 그래도 찬물 좀 섞어줘야지. 그러고선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내일 여기를 넘어간다? 포지션을 바꾸기에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죠. 그래서 여기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도 소폭 이렇게 위에 꼬리 정도 달리고 마무리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다른 공개를 하지는 못하지만 미국의 대형주나 나스닥 지수 주요 국가들의 주식 가격 대표 지수를 보게 되면 4월 초서부터 형성된 박스권의 상단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지지 테스트가 진행되는 공통된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좀 금융 섹터별로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금융 섹터는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금융시장의 냉각기를 11월에 종결을 하고 4월에 형성된 박스권 상위 쪽까지 올라갔다가 박스권 상위에서 조정이 나타나는 예가 있는 반면에, 다른 것은 박스권 상위 더 윗부분에서 지금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진척도가 더 많이 진행된 예들도 있고, 다른 금융 섹터를 보게 되면 다을부터 시작된 박스권의 하단을 하향 이탈해서 있는 애들도 있고, 이와 같이 각기 금융상품별로 온도 차이는 발생이 되게 되지만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동 메커니즘에 따라서 같은 기간에 상승 변곡점과 하락 변곡점에 같이 연동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어떤 금융상품은 이 9월의 냉각기 밑에까지 와 있다가 여기를 절반 가까이 회복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 얘만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닌 위에 진척도가 더 많이 나간 애들, 진척도가 걔네보다 좀 적게 나간 애들 모두 같은 기간에 연동된다. 왜냐? 내일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다는 점 공유를 드렸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기 위해서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